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입니다. 여야 정치권의 대립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 평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또 이재명 당대표 수사에 이르기까지 날선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속속들이 파헤쳐 촌철살인 분석해보는 시간, 오늘도 두 분 패널과 함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천하람 혁신위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설주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천하람 변호사님은 한 주를 쉬셨어요. 네. 네, 그 시청자분들이 많이 기다리시잖아요. 아유, 저를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는 꼭 빠지는 일 없이 열심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간의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순방 내용보다는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논란들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출발하기 전에는 이제 MBC의 전용기 배제 관련한 부분이 있었고, 또 순방 그 후반부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또 이런 정쟁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돼서 좀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순방은 뭐 위기의 시기에 그래도 순방다운 순방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한미일과 관련해서도 3국이 뭐 공동 성명을 발표도 했죠. 특히 대북의 예.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위협 부분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평가할 만하고, 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지나서 그쪽에 이제 내부적인 정치적 부담도 좀 줄어들다 보니까 IRA와 관련해서 바이든의 조금 더 전향적인 예. 발언도 나오고, 아세안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세일즈 외교도 하고, 또 일각에서는 저희가 너무 한미일 위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중국과 너무 불편한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또 다행히 마지막에 리커창이 아니라 이제 시진핑 주석과 직접 이렇게 회담을 하면서 그런 우려도 좀 불식시켰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저런 좀 논란과 별개로 순방 그 자체는 어찌 보면 뭐 무난하게 잘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설 변호사님, 네. 순방 자체는 성과가 있었다. 이게 일단 동의하십니까? 뭐 네. 형식적으로, 네. 그러니까 외교라는 것이 뭐 이렇게 일괄 타결되거나 뭐 어떻게 한 번에 무슨 성과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조금씩 어떤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어떤 정상끼리 아니면 어떤 나라와는 한 번의 타결로 뭐 탑다운 방식의 어떤 회담의 성과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네. 뭐 지금에 와서는 이번 순방의 효과를 이제 봐보면 저는 뭐 일단 포장은 좋았다. 예. 그동안에 뭐 솔직히 미일과는 회담다운 회담을 못 했잖아요. 저번에 예. 미국 가서도. 근데 이번엔 정상회담이라고 양국이 다 합의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런 점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미국과 중국이 어찌 보면 지도부 체제의 정치적인 이벤트가 예.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미국은 중간 선거가 예. 또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로 왔어요. 상당히 당초에는 레드 웨이브라 해서 상당히 뭐 그 공화당의 일색으로 넘어갈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선전을 했거든요. 예. 맞아요. 막 그때- 레드 쓰나미가 될 거다 이런 상황. 그렇죠. 네, 민주당이, 네. 미국의 민주당이 선전을 그렇죠. 했죠. 그리고 예. 이제 그 시진핑은 3년임이 끝났어요. 예. 일단 어느 정도 지도부 체제가 다 확고해졌다. 그러면 저도 지난주에 이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상당히 그 가장 포인트를 어디에 뒀냐면 미 중간의 정상회담의 결과. 예.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스탠드를 잡을 것인가. 근데 이제 기존에는 한미일 예. 이쪽으로 너무 이제 치우친 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있는데 어찌 되었건 간에 방금 얘기해 주셨다시피 시진핑을 많이는 오랜 시간 뭐 성과가 좀 뭐 나지는 않았지만은 일단은 만났다라는 점을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은 참 아쉬운 점은 논란이 너무 뒤덮고 있다 이것을. 그러니까 예. 오히려 이 좋은 상자가 있는데 그걸 보재기가 예. 덮어버렸어요. 예. 김건희 여사 보재기와 예. 뭐 전용기 예. 뭐 탑승 제한 뭐 이런 논란과 예. 그냥 가서도 문제가 됐죠. 그랬죠. 그러니까 뭐 취재단을 저는 이번에 취재단을 왜 데려갔는지 예. 저는 상당히 의문이에요. 아니 취재도 못하고 다 보도 자료 주는데 예. 아니 비싼 돈 들여서 그분들 회사에서 다 돈 내가서 예. 데려간 건데 왜 이걸 취재 제한을 물론 이제 뭐 양국 간의 협의라고는 하지만은 예. 글쎄요 다른 나라에서 나오는 언론 보도 내용과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언론 보도 내용들이 많이 달라서 그렇죠. 좀 그런 점 등은 좀 많이 아쉬웠다. 저희도 현장에서 전 변호사님, 네, 언론사들이 기자가 현장에 가 있는 기자가 있고 동남아 현장에 그렇죠. 이제 내근하는 기자가 있는데
같이 자료를 받다 보니까 내근하는 기사가 먼저 올라와요. 네. 각 언론사에서 다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렇죠. 너무 이 언론 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모든 이벤트가 다 이런 전속 취재라는 명목으로 사후에 보도 자료가 제공된 건 아니고 일부는 뭐 공개된 예. 것도 있고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된 이제 외교적인 회담들이 주로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뭐 외교상의 협의라고 하지만 저희가 이제 주로 그렇게는 안 하고 보통 풀 기자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저희 예. 기자단 대표로 한 분 정도씩은 들어갔었기 때문에 다소 이례적인 것 아니냐 하는 부분, 뭐 저도 좀 공감하는 그 부분이 있고요. 부분도 있고 네. 전용기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일부 기자 2명만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사실 이 기자단을 함께 데려가고 같이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고 질문을 받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특정 언론만 내가 친한 언론만 챙기는 이런 모습은 근데 문제가 있는 거 저는 아니에요? 그거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예. 일단 첫 번째로 저는 MBC를 전용기에 태우지 않겠다라고 한 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MBC를 전용기에 안 태웠으면 전용기를 취재 공간으로 쓰면 안 됩니다. 아, 왜냐하면 저희가 얘기한 게 뭡니까? 이거는 취재 공간이 아니고 그냥 편의를 제공하는 거다 그랬는데 거기서 기자 브리핑을 해버리면 MBC 기자를 배제하는 게 돼요. 그래서 전용기 이번에는 처음부터 전용기에서는 공식적인 브리핑 없다라고 원칙을 세웠다고 제가 예, 들었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일부 기자들 불러서 티타임 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 언론들은 평등의 관점이 좀 굉장히 강합니다. 예. 뭐 공개할 거면 다 같이 그렇죠. 하고 예.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지만 실제 외국 사례들을 놓고 봐도 전용기에서 일부 기자분들과 원온원 뭐 인터뷰 같은 걸 하거나 따로 간담회를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 언론들은 왜 저기만 그래라고 하는 게 있지만 저는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나쁘게 볼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실제 대통령도 뭐 어떤 취재가 아니라 그냥 뭐 정말 티타임 사담 정도만 가졌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다. 뭐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특종을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런 게 나올까봐 예. 그런 기조를 세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MBC도 못하게 했으니까 여기도 해주면 안 되겠다. 아니 이게 오히려 저는 더 이게 이상해요. 이게 아닌 거면 안 좋은 것에 평등한가요? 그러면 예. 오히려 언론과의 거리를 더 둬버리겠다. MBC를 그러니까 사례로 해서. MBC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하 뭐 다 그냥 똑같이 하겠다. 예. 저는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제까지 기내에서 보통 이제 돌아오거나 갈 때는 아니더라도 뭐 돌아오면 이제 그 순방의 성과라든지 이런 약식 기자회견이라든지 예. 기자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솔직히 기자 취재단 가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예를 들어서 인터뷰한 내용 하나도 없잖아요. 다 대통령실에 그렇죠. 뭐 따르면. 예.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상당히 우려가 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예를 들어서 외국을 가시거나 이럴 때 계속 이렇게 하실 것인가? 저는 글쎄요. 이게 뭐 뭘 숨기고 싶은 건지 아니면 실수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우신 건지 오히려 우리나라 언론에서 외국에서 이렇게 중계해주는 화면을 가지고 네. 그다음 회담의 분위기를 살펴보고 이런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막 저도 전용기에 이제 MBC 기자 안 태울 필요 없고 이제 태워가지고 다 같이 브리핑도 하고 이런 게 뭐 바람직하다고는 예.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안 태운 이상 그런 원칙을 견지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그다음에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저도 G20 보니까 다 그냥 아예 유튜브에서 그 당시 화면 이런 게 뭐 공식 행사로 다 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사실 언론 액세스를 제한할 수 없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저도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좀 더 그냥 전향적으로 뭐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그 어저께 이제 G20 예.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좀 아쉬운 점은 그래요. 이게 우리 대통령이 너무 다른 외국 원수, 그러니까 그 정상들과 예. 교류가 없어요. 교류가. 예.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어저께도 정말 많이 돌았던 그 영상이긴 한데 여사님이 앉아가지고 두 분이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좀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다른 정상들은 또 이렇게 자유스럽게 그 끝난 이 갈라 비슷한 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시던데 좀 그런 점은 조금 아쉬웠다. 근데 그게 이게 왜 그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풀단에서 취재된 내용이 아니에요. 그것도 다 말씀하신 대로 그 인도네시아 그 방송에서 공식 그냥 영상 같은 영상에서 예. 다 볼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저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일부 장면 사람 누구나 이렇게 뭐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도 예. 잠깐씩 좀 뻘쭘하게 있을 때 있어요. 그것만 이렇게 또 그래, 캐치해가지고 예. 하면 네. 저희도 과거에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런 부분들에 혼자 대해서 밥 먹었니? 예, 뭐 막 이런 하고 것들? 그랬는데 예. 또 이제 너무 또 그 부분보다는 전체 회담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말씀. 자, 그런 가운데 언론 노조가
지금 김대기 실장과 비서실장과 홍보수석을 김은혜 홍보수석을 고발했습니다. 네. 직권남용 네.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직권남용이 성립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그러니까 그 우리가 보통 정치권에서 이루어지는 기소되는 내용 중에 고발하는 내용 중에 직권남용, 직무유기 제일 많죠. 근데 이제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이게 유죄로 인정받기는 굉장히 힘들다.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니까 아마 좀 정치적인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박근혜 정부 때 예를 들어 적폐수사라고 해가지고 직권남용 내지는 직무유기로 그랬죠. 고발되신 분들이 대부분 대법원까지 가면 거의 3년 뒤에가 되면 다 무죄가 나오거나 아마 근데 지금 뭐 김대기 실장이나 김은혜 홍보수석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검찰에서 불기소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뭐 약간 정치적인 그렇죠. 그냥 어필이라고 보는 게 근데 맞을 사실 것 같아요. 언론의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렇죠. 또 언론 노조 입장에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 아무런 액션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좀 근데 저는 솔직히 좀 그 이런 부분에서 언론에도 솔직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더 강하게 해달라. 네, 왜 그러냐면 민주당 정부와 네. 그 국민의힘 정부에서 언론의 태도가 달라져요. 저는 그런 점은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희도 비판 엄청 많이 받아요. 아니 그러니까 각자 다 자기가 그렇게 각자 생각하는 뭐 거예요. 자기의 우호적인 언론사가 있고 그런데 오히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언론이 저렇게 세게 나오면 오히려 정말 이래서 찍소리 못 하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정도예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 정부에서는 오히려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냥 벌떼같이 달려들고 그래서 상당히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그게 저의 편협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은 이런 언론들이 왜 이러실까? 아무래도 가끔 각자 그런 생각이 주관적인 겁니다. 비판의 매를 맞는 예. 쪽이 내가 더 세게 맞은 것 같다 이렇게 그래요. 생각하시는 뭐 그럴 수도 있을 측면도 것 있을 것 저도 저희 같습니다. 당 지지자들이 저한테 문자 엄청 와요. 막 정권이 바뀌었는데 바뀐 것 같지가 않다. 예. 뭐 전부 저 뭐,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전부 뭐 반정부 언론만 뭐 투성이다 하는데 그거 다 각자 주관적인 거니까. 예. 그리고 아니 저도 그 부분은 언론의 이해를 해요. 언론의 네. 기본적인 역할은 비판과 감시니까요. 뭐. 근데 지금 비판과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아유, 뭐 나는 언론인으로서 조금 더 분발하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다음 주제 이재명 옥죄는 검찰입니다. 이제 검찰이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네. 구속영장까지 네. 신청을 했고 이제 어떻게 결과가 보십니까? 이제 네. 어떻게 될지는 상당히 좀 그 추이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보면 작년에 지금 유동규 씨, 남욱, 예. 김만배 씨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대장동 사건으로. 가장 지금 극명하게 두드러지는 이상한 부분만 얘기를 해보면 작년에 유동규 씨에 대한 혐의 사실 예. 기소된 내용 중에 하나가 700억에 대한 뇌물 약속이었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뇌물이 약속돼 있다. 김만배가 주기로 했다는 부분이에요. 이게 갑자기 유동규의 진술과 남욱의 진술이 바뀌면서 이 부분이 갑자기 428억으로 줄어요. 예. 비용이나 세금들 빼고 700억에서 빼고 428억이 됐다. 근데 이것이 유동규는 또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그 700억이 자기 몫은 없다. 그리고 그 428억은 정진상과 김용이 이것을 뭐 저수지로 해서 뭐 쓰기로 한 것이다. 예. 아니 그러면 뭐 작년에 기소된 내용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건가요? 저는 검찰이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명확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예. 검찰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직은 그 수사 과정이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자기들이 절차에 따라서 적절한 시점에서 제시를 하겠다. 예. 저는 그것까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저는 지금의 검찰이 과연 진짜 그 이재명 당대표 말만 따라 검찰과 유동규의 진술만 달라졌어요. 근데 이게 재판 내용이 수사 내용이라든지 재판 이런 구속영장까지 가는 절차가 예. 과연 이것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나? 납득할 수 있냐? 예, 조금 그렇게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거는 예전에는 유동규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말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이게 진술의 신빙성이라는 게요. 예. 원래 100을 얘기했다가 예. 축소하는 진술은 저희가 안 믿습니다. 법원에서도 그렇고 검찰에서도 그렇고. 근데 처음에는 요 정도로 얘기했다가 예. 마치 껍질 한 껍질 더 나오듯이 예. 실제로는 저희가 그때는 얘기 못했는데 이게 하나씩, 이재명 하나씩. 대표와 관련이 예. 있고 정진상이 있고 김용이 있고 이 700억을 저 혼자 먹기로 한 게 아니고 이 정치자금 명목으로 큰 틀에서 저수지로 쓰기로 했고 예.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유동규가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김용, 정진상이랑 공범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대되는 진술은
이게 어떤 진술 변화에 이유가 있다면 저희가 신빙성을 꽤 많이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게다가 지금 민주당에서 자꾸 조작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만약에 검찰에서 이 정도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막 유동규, 김만배, 남욱 진술을 짜맞추고 이럴 능력이 있다면은요. 이 검사 넷플릭스로 가야 됩니다. 왜 검사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 그 정도의 소설을 쓸 수 있다면 대장동 게임 아니면 아수라2 이런 거 한번 만들면은 제 생각에 전 세계 랭킹 1등합니다. 예. 게다가 지금 유동규만의 진술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유동규만의 진술이 아닌 게 유동규랑 남욱이랑 김만배랑 이런 사람들의 진술이 지금 맞아 떨어져 가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죄수의 딜레마라 가지고 예. 한쪽에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입을 열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을 진술을 다 짜맞춰 가지고 너네 똑같은 얘기할 정도 되면은 검사가 최면술사여야 됩니다. 예. 근데 이게 다른 사건도 아니고 제1야당 당대표에 대한 사건인데 예. 검사가 그런 식으로 진술을 회유 조작했다. 만약에 유동규 요새 바깥에 있는데 예. 언론에다가 이거 사실은 검사가 시킨 건데요. 한마디 하면은 이거 저희 정권이 날아가고 그 검찰은 제가 봤을 때 공중분해됩니다. 그래서 이게 민주당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게 조작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민주당에서는 과거에 이와 비슷한 의혹을 샀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예. 한명숙 재판이라든지 예.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짜맞추기. 죄수를 불러다가 수사를 하고 예. 거기 진술을 맞춰서 유일한 증거로서 삼은 게 그 옆에 방에 있는 죄수가 들었다는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도 있고 물론 재판을 통해서 벌어지겠지만은 지금의 어찌 보면 김용 부원장이라든지 예. 지금 예를 들어 정진상 그 당무조정실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구속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너무 어찌 보면 형식적이에요.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보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라는 걸로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체포하고 그다음 구속이 됐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도 아니 그렇게 소명을 적극적으로 했어요. 며칠 전에 가서 신문 그러니까 수사 그때 변호인 다 제가 입회한 변호사한테도 확인을 해봤지만은. 아주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고 왔다. 그리고 언론에도 나온 바 있지만은 유동규랑 대질신문 시켜주라. 근데 검찰에서 그 부분 거부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예.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나서 바로 구속영장 청구를 했어요.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검찰의 수사가 일반적인 사건과 똑같은 기준으로 가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으로서는 의혹의 눈빛을 거둘 수는 없다. 저는 일반적인 사건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원래 보통 이런 음성의 정치 자금이나 뇌물이나 이런 오가는 사건들 있잖아요. 예. 아까 한명숙 사건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줬다라는 사람 아니면 준 거를 봤다는 사람 아니면 준 거를 들었다는 사람의 진술 정도만 있어도 사법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음성적으로 가는 돈들은 계좌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카카오페이로 보내고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진술 증거가 굉장히 핵심적입니다. 예. 왜냐하면 당연히 이걸 뭐 기록을 남겨놓지 않는 게 대부분이니까요. 근데 지금 이 조사를 보면 검찰에서 하는 얘기도 우리는 유동규 진술만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증거들도 많이 확보하고 있고 또 게다가 유동규랑 남욱과 뭐 김만배랑 뭐 그 계좌를 관리했던 이모 씨랑 막 진술들을 짜맞추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한명숙 사건처럼 그렇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대장동 사건은 돈도 워낙 크고 이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거 검사들이 억지로 진술 막 써가지고 너네 조작하려고 하면 탈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사건이 아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 나름대로 열심히 다퉜다 하겠지만 정진상 실장도 가서 부인하는 취지로 얘기하고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랬죠. 전체적으로 검찰에서 봤을 때는 객관적인 사실과 안 맞는다라고 봤을 거고 아무래도 제1야당과 관련된 사건이니까 좀 더 신중하게 분명히 하고 있을 거다. 그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좀 이런 지금 최근에 1년에 어찌 보면 그 이재명 당대표가 대표 선출된 이후부터 계속된 민주당에 대한 검찰의 수사들 예. 지금 뭐 당대표 측근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당 인사들에 대해 중진 의원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예. 있고 예. 뭐 어떤 전국 뭐 장애인 대표하는 그런 민주당 어쩌 보면 당직을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한 어떤 구속영장 너무 이게 어쩌면 뉴스만 보면 민주당은 맨날 수사만 받고 있어요. 수사만.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이러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이 판단을 하겠죠. 네. 이 수사가 무리한 수사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혐의가 있는 것인지 법원에서 밝혀질 테고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판단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국정조사. 이 야권에서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받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저희 입장은 뭐 어느 정도 이제 초동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좀 돼가지고 국회라는 곳이 뭐겠습니까? 수사로 밝혀지지 못하는 어떤 정무적인 책임의 영역이나 나아가서는 제도 개선의 영역 이런 걸 다루는 거니까 이걸 순차적으로 좀 진행하자라는 게 저희 당의 기본 입장이고 저희도 뭐 절대 못한다 이런 취지는 아니다라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국정조사 해도 상관없지 않냐라고 보고 있고 저희 당에 있는 꽤 많은 의원들도 이게 김진표 의장이 야당 얘기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뭐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불참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좀 분위기를 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하고요. 네. 그런데 사실 이런 국정조사 불참이라든지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질 문제라든지 다 대통령실, 더 좁게는 대통령의 의중만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그렇죠. 있거든요. 뭐 지금 가장 뭐 제일 눈치 많이 보는 사람이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겠죠. 지금 가장 그립감도 세고 어찌 보면 당 장악력이 그 어느 정권보다 세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찌 보면 저는 지금 여당 특히 국민의힘이 안 보여요.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은 맨날 수사받는 당. 그리고 대통령은 그냥 국회 무시하는 사람. 그리고 국민의힘은 뭐 어디 있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데 여야의 협치에 어떤 나서야 되는데 오히려 저는 지금 국민의힘 중진들도 대통령실만 눈치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하면 아니 얼마 전에도 아니 이기용 의원이 초선 비례의원이 주호영 오늘 5선 의원이에요. 중진이고. 그냥 의원총회 와가지고 그냥 읽어요. 바로 직격을 하면서. 또 둘 간에도 원래 또 인간적으로도 상당히 원래 되게 친분이 친해요. 있다고 아는데 아니 누군가 대통령실 갔다 온 다음에 그렇게 저격을 하면 이게 정상적인 당인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에서도 저는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게 좋다. 지금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사 제대로 되고 있나요? 저는 의문이에요. 상당히 그리고 수사라는 것은 좁고 어찌 보면 엄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가 그 며칠 전에 어떤 그 영상결정서장과 당시 상황실장이었던 나오셔가지고 얘기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국회에서 할 일이에요. 지휘 개통.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 재난 상황에 대해서 왜 보고가 안 되는지, 왜 보고에 행안부 장관은 2단계까지는 그것이 1단계에서는 제외가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밝혀야 돼요. 이건 수사로 밝힐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실은 국민들도 지금 알고 싶거든요. 수사 과정에서 좀 이게 좀 뭐랄까 수사라는 것이 그렇게 계속 브리핑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좀 알고 싶거든요. 뭐 중간중간에 수사 과정 브리핑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경찰 같은 경우도 특수분 뭐 500명 구매로 꾸려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희 당 입장에서도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도 자체적으로 특위를 꾸려가지고 뭐 용산구청장 찾아가가지고 뭐 따져 묻고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어느 시점이 됐든 뭐 제가 봤을 때는 국정조사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은데 이제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밝혀지고 나서 왜냐하면 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기 전에 하게 되면은 지난번 행안위 그냥 뭐 국정조사 때, 국정감사 때였나요? 아니면 뭐 위원회 때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또 불러다가 그냥 호통만 치고 또 나오는 사람들은 이거 아직 수사 중이라서 말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그냥 공전만 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해서 저희도 시기 조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특수본에서 지금 뭐 행안부 장관을 고발에 따라서 지금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겠다라고는 하는데 경찰청장이라든지 그 위에 어떤 정보부장이라든지 서울지방청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느냐 이런 의혹의 시선도 있는데요. 근데 특수본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아마 명운을 걸고 나름대로 할 겁니다. 이걸 만약에 감싸기 수사를 한다 그러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또 경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규모도 14만 명이고 입직 경로도 다양해서 서로 이렇게 막 순혈주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조금 지켜볼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행안부 장관이나 뭐 이런 쪽에서에 대한 수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인 책임을 지려면은
구체적으로 뭔가 보고가 이루어지고 그 상황이 파악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직무 수행 안 했다라는 예. 이 연구열 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은 아예 그거 자체가 되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찰 수사의 초점 자체는 112 상황 관리가 아니라 기동대 출동 명령을 내려야 했던 뭐 서울청장, 용산서장 이런 쪽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하다,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 뭔가 더 높은 정무직에 대해서는 정무적 책임을 묻는 거는 제가 봐도 병행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고발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예.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본인이 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어. 직이 있는 상태에서 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법적 책임은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있을 수도 있죠. 그것은 이제 살펴볼 일인데 뭐 저도 이제 천 변호사님 말씀에 거의 동의를 합니다. 일단 보고도 못 받은 상황에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 시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더라도 일단은 살펴봐야 돼요. 예. 고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정무적 책임을 지셔야 돼요. 예. 지금까지 뭐 본인이 뭐 언론에 내놓기는 무슨 폼나게 사표 안 던지고 싶겠냐. 예. 폼나게라는 말도 상당히 폼이 부적절하다. 어디 있어요? 예. 네. 저는 그런데 어찌되었건 간에 수사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직을 내려놓고 자연인 상태에서 받아야죠. 예. 그래야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아니 행안부 장관이 현직에 있는데 어떻게 수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다른 거치 표명을 하시는 게 오히려 여당과 정부 여당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덜어주는 게 아니겠느냐. 저도 됩니다. 얼른 사퇴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얼른 사퇴하는 게 만약에 뭐 무책임해 보이는 부분이 일부 있다면은 네. 사퇴하겠다라는 선언이라도 명확하게 이 사태에 어떻게 보면 초동 수습만 완료되는 대로 내가 뭐 언제까지 내지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대로 그만두겠다라는 선언을 해야지 어차피 이대로 못 가요. 이거 뭐 어떻게 가요?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왔고 이 문제도 이제 대통령실 또 여당 중심으로 또 여론 중심으로 어느 정도 진행될 것 같은데요. 그 진행되는 상황은 또 저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배분된 시간이 여기까지여서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